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판사 판결 이후 오늘부터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의 모든 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선택입니다. 그러나 질병통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방 법무부가 판사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판결에서도 미국은 분열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판사가 질병통제국의 비상 결정을 뒤집는 건 위험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오클라호마주 도서관이 성적 콘텐츠를 금지한 데 이어 성인 로맨스 북클럽도 취소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회적 이슈에서 보수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플로리다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특별 지위를 없애려고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팬데믹과 푸틴의 전쟁 이후 위축되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군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소 지하에서 러시아 포탄을 피하면서 최후의 결전을 맞을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은 몇 시간이 아니면 오늘이 우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고 페이스북에 알렸습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전투는 결국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군에 중무기를 얼마나 지원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10년 넘어 만에 처음 구독자가 줄어들자 월스트리트에서도 웨이크업 콜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라마 등을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판도가 바뀌는 걸 뜻합니다. 성전환한 학생의 대명사를 부르지 않아 대학에서 해고당한 교수가 대학을 고소해서 4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실 미국 뉴스 가운데서 급박하게 더 많이 집중적으로 탑으로 보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지만 저는 조금 뒤로 미루고 미국 내부 문제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 템파의 연방 판사가 모든 공공 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결정한 질병통제국의 결정이 잘못됐다 하는 판결을 내린 뒤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LA 카운티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은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방 법무부는 질병통제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몇 시간 동안이나 비행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필요하다고 여전히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그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 wi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내려야지 된다는 얘기죠. 항공사는 손님들이 우리가 경찰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기는 합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 내 맘이지 왜. 이제 그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거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여론은 엇갈리긴 합니다. 이것도 여론도 당에 따라서 달려서 민주당은 아직도 70%는 그런 것들을 공공교통수단에서 의무화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은 80%가 반대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무슨 이런 태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지하철, 버스,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 된다는 여론이 높기는 합니다.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LA 공항도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공항 밖에서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할리우드에 있는 버뱅크 공항, 롱비치, 오렌지 카운티는 당연하죠. 좋다 하고 이제 존웨인 공항 같은데 모든 것 다 없앱니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샌디에고 국제공항 전부 마찬가지고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확진자도 많고 하는데도 메트로링크도 열차 안이나 열차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샌 가브리엘이나 포모나 그쪽 운행하는 푸틸
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무니 미니스퍼 뭐 이런 것인가요? 그 시스템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바트도 마찬가지로 결정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필라델피아나 뉴욕 공항에서는 여전히 그 공항 내부 시설에서 본인의 입을 가려야지 됩니다. 코도 가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제 말씀드린 그 캐서린 미셸 판사가 뭐 33살로 무척 젊고 판사 경험도 많지 않은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석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이 사람을 경험도 부족한데 그것보다 훨씬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연방 판사로 그 지명받을 때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경력으로 재판 2번밖에 안 했는데 하루짜리 재판 이렇게 그 종신직인 연방 그 판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국토안보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변호사협회가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하는데 지금 그 보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생이라는 이 개념을 판사의 그냥 상식선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그 판결문에 59페이지짜리인데 중간에 보면은 써 있답니다. 마스크를 써봤자 뭐 바이러스 한두 방울을 가두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질병통제국이 이걸 꼼꼼히 다 2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있고 과잉 권력을 쓴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건 전문가들은 그건 비상사태,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를 잘 모르는 판사가 하는 얘기다 하면서 질병통제국의 결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한 사람의 연방 판사에 의해서 뒤집히고 만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 질병통제국이 어떠한 것을 일하는데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체적으로는 마스크 쓰는 것도 좀 자율적인 판단에 많이 맡기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버스를 타신다거나 뭐 오랜 시간 동안 짧은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위험을 줄이는 게 낫겠죠. 열차도 그렇고 더군다나 비행기 안에서 뭐 서부에서 동부에 있는 딸을 보러 간다든지 할 때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건강하시더라도 주변에 꼭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뭐 기저질환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때는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좋다 하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뭐 코첼라 페스티벌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열릴 그 정도로 이제는 좀 미국이 오픈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으로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했는데 뭐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뉴스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미국 내부의 진보적인 시각과 보수적인 시각,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의 그 파열음은 이만저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미국 곳곳에서요. 오클라호마 공공도서관 이사회가 애니드 카운티의 공립도서관과 가필드 카운티의 공립도서관 이 두 군데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뭐 성적인 것이 막 언급되고 묘사되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이지 않게, 뭐 책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잘 보이게 전시한다던가 이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인 로맨스 북클럽도 취소가 됐습니다. 도서관의 이사회가 그 같은 결정을 하니까 도서관 스태프들이 또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서관의 이사회들이 이거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 건 또 아니죠. 뭔지 알겠는데 이 성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을 뭐 전시를 한다던가 그럼 뭐 보바리 부인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성인 로맨스 북클럽도 취소했는데, 이 성인 로맨스 북클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이 성인 로맨스 북의 팬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성인이니까 또 충분히 핫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보고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은 성인들끼리 얘기하고 뭐 친목도 뭐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나의 생각이 어떤가, 나의 관점 같은 것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다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북클럽조차도 없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건 뭐 취미니까 그렇다고 하고, 도서관에서 책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폭행 방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겠죠. 심지어는 YMCA에서 성적으로 학대받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지금 없애버렸고요. 당연히 동성애자 관련 책 전시, 뭐 행사 같은 것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사회의 멤버가 3명이 비어서 18명이 내가 이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원래 그 같은 책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한 것을 찬성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반대한 사람은 원래 있었던 이사에서도 내쫓았다.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텍사스주는 오클라호마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야노 카운티 관계자와 보수적인 텍사스 주민은 아주 더 나가서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를, 검열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학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문학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에서 사실은 그 론 디센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번에 그 선거할 때도 뭐 이런저런 형태로 뭐 한 5만 달러를 디즈니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디즈니의 CEO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디즈니라는 회사의 특수성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소수의 뭐 권리 같은 것도 지휘를 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플로리다주가 너무 보수적으로 가면서 성소수자에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뭐 인종, 소수 인종에 대해서도 좀 빡빡한 그런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원래는 그 디즈니의 CEO도 가만히 있다 직원들이 뭐야 우리 회사하고 안 맞잖아 해서 한두 마디 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축적이 돼서 지금 회기를 말하자면 연장까지 해서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플로리다의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특별 지위를 없애려고 추진 중입니다. 입법 회기를 막 확대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입법 뭐 회기를 살라미 전술로 해서 뭐 뭘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단어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이쪽은 써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인데, 플로리다주는 반대로 회기를, 그 입법 회기를 확대해서 어떤 것을 디즈니에게 해를 주기 위한 것이냐면은 1968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그 독립 특별 지역, 말하자면 뭐 국가가 있으면 자치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디즈니 그쪽이 너무 넓으니까 40만 평방이나 되니까 그 안에 놀이기구도 있고 뭐도 있고 공원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것을 거의 자체적으로 하도록 승인을 했었는데, 재산세 빼고요. 재산세는 걷어야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검사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그게 68년 이후부터만 승인을 하니까 그 전에 건 안 되는 거예요. 디즈니가 그 같은 자치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게 1967년입니다. 이게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이 주지사는 디즈니랜드는 마스크 착용 같은 것도 나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디즈니랜드에서는 뭐 관광객이나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그때부터 조금 싫어했는데, 게다 대고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동성애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해라 하니까 이것도 그거는 아니지, 디즈니의 문화가 있는데 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디즈니가 선을 넘었다 하면서 지금까지 디즈니에 부여해왔던 여러 가지를 박탈하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한다.
이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말씀드리고 플로리다주의 수학 교과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수학 교과서와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나 감정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학 교과서의 전체 주에서 통용되는 수학 교과서의 41%를 거부했습니다. 132권 가운데서 그 54권 이상을.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사회 감정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이 인종 이론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수학에도 그 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농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그 농장주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수학적으로 어떤가 뭐 이런 것에 다 사회적인 개념, 노예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그 얘기인 겁니다. 해서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수학 교과서는 71%를 이거 안 된다. 그런데 그 71%의 교과서가 이미 공공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응용 문제 등등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무의식 중에 세뇌시킨다 하는 거죠. 6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교과서 20% 거부했고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교과서 35%가 거부됐습니다. 플로리다 이제 교육 커미셔너 가운데 리처드 코코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앞장서서 이 일을 했고요. 디센티스 그 주지사가 지난해에 이제 비교 인종 가르치는 것, 뭐 노예제가 이랬고 뭐 이런 그 노예제로 노예를 부린 그룹이 어떻고 노예였던 그룹이 어떻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학생들에게 뭐 인종 개념을 주입시킨다, 세뇌시킨다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출판 못하도록 했고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실을 어떠한 그 전쟁터로 만든다. 정치적인 전쟁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스미스 주 하원 의원의 얘기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는 거고 에나 에스카미나니 주 하원 의원도 알겠습니다. 그럼 수학교과서 뭐 이러이러한 응용 문제에서 개념이 포함됐다고 해서 금지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플로리다주의 수학의 목표는 플로리다 공화당이 하기 싫어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좀 그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2024년도에 본인이 정말 그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손을 뻗쳐서 보수적이다 본인이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내보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가장 그 낙태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는 법 가운데서는 뭐 낙태를 옹호하시는 분들께는 낙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가혹한 법이 되는데 이 법을 위헌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한 사람들이 그 낙태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웬디 데이비스라는 전에 그 텍사스주의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11시간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성이에요. 낙태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년 이상 9월달 이후였으니까요. 이 낙태 금지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낙태가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자녀를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미국에서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콘돔, 뭐 피임약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너무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너무 평이해져서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국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는 12주일 안에 낙태를 합니다. 물론 텍사스주의 경우는 6주일이니까 굉장히 가혹하다고 표현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 여러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2주일 안에 되고 미시시피 같은 경우도 15주일이거든요. 플로리다도 지금 낙태금지법이 15주일 그거 미만인데 보통은 12주일 3개월 정도 그 안에 낙태를 합니다. 6주일 정도면은
감지하지 못하는 산모도 많이 있다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가 합법화된 주 가운데서 미국은 굉장히 좀 기간을 넓게 주는 편입니다. 23주일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을 많이 주는 편이고, 그것도 뭐 전보다 조금 줄였는데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낙태 옹호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모든 낙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이게 조금 가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여기까지는 보호해주자, 여기까지 보호해주자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가다가 이제 아이 입양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낙태의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낙태의 대부분은 12주일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금지할까 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낙태가 미국에서 80년대 이후에 줄어든 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알약으로 뭐 약을 뭐 얼만큼 먹고 시간 있고 또 있고 뭐 또 먹고 해서 알약으로 뭐 이런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형태든 부자인 여성들은 어떻게든 한다. 미국 전국이 50개 주가 낙태가 불법화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강이 너무 나쁘다던가 아니면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해외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화당은 그렇기 때문에 낙태도 많이 줄었고 하는데도 이걸 계속 밀치고 나가는 건, 하느님 아래 생명이 이미 임신한 그 순간부터 생명에 뭐 잉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또 반면에 속으로 웃기도 합니다. 지나치지 하면서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이로 인해서 11월 달에 나와서 투표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이 돼서 정치권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미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피임이 워낙에 아주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21세기 가장 뭐 초현실적인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 진보와 보수가 최고 대 최고인데 국가 대 국가로 비교를 할 때는 그게 아주 가파르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철강소 지하에서 최후의 결전, 마지막 그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 특히 뭐 그 안에 일반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뭐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결사항전을 왜 하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항복하는 게 맞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최후 통첩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가깝게 느끼게 되네요. 마리우폴에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동쪽의 돈바스와 서쪽의 크림반도를 잇는 그 육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우폴에서 제철소에서 아조프스탈이라는 제철소에서 무기를 내려라 했는데, 우리는 무기를 내릴 수 없다 하면서 그 지하 터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인도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한 1000명 정도는 그곳에 이제 대피해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마리우폴 그 극장을 폭격할 때 어린이들도 그 극장 안에 있으면서 그 천정에 어린이라고 칠드런이라고 써 있었던 바로 그런 그 형태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가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는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령관이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아 있는지 모른다. 하루가 아니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닐지 모른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키예브를 수도를 장악하고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실패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주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키우 같은데 돈바스 약간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점령을 했는데 전주곡인 거죠. 지금 대단한 전쟁이 몇 주일 동안 펼쳐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이번 전쟁은 물론 예상과 달리 가는 방향 쪽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전주곡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인구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인이 78%, 러시아인이 17.3%, 고려인도 한 12,000명이 있고 뭐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비탈리 김이라는 그 주지사인 거죠. 언어는 68%가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이 30%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이게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크림반도가 이미 2014년도에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린 그곳이 240만 명. 거긴 러시안이 68%. 입니다. 도네츠크, 돈바스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있는데 루안스크가 약간 더 동북 쪽이고 도네츠크가 약간 그 남서쪽인데 도네츠크가 인구가 한 90만 명.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언어는 러시안을 훨씬 많이 써요. 88%. 루안스크는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인이 비슷한데 러시아인이 조금 많고요. 50%대 47%. 역시 여기도 러시아 언어를 많이 씁니다. 85%. 이곳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병참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길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당연히 러시아가 조금 강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의 무슨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집도 있고 뭐 사무실 오피스도 있고 길도 있고 그럼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 오피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키브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싸웠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싸우면 민간인들 사상자는 많이 나오지만 매복을 하기가 쉽죠. 복병으로 나와서 없는 줄 알았는데 하고 러시아군이 혼비백산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면은 캔사스 그 드넓은 평야 같은 데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매복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릴라전으로서는 러시아의 그 탱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돈바스 지역으로 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없죠. 매복했다 등장할 것도 없고 강한 화력, 무기, 탱크, 뭐 대규모 미사일 시스템, 중무기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쪽이 이기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show me the weapon, 쇼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딜리버리 해주세요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지원받았던 단거리 미사일이 지난 2개월 동안 굉장히 효력을 발휘를 했죠. 돈바스에서는 이 어깨 미사일이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또 러시아의 뭐 유리한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러시아도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전술도 세울 텐데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이 이제 2배 많았었고요. 지난번에 북쪽에서. 그리고 그런데 이번은 여기는 러시아 국경에 가까우니까 보급도 조금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 군대들이 이쪽 돈바스 지역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또 새 장군인 시리아에서 사람들 막 죽이고 했었던 그 사람이 시리아에서의 그 목표를 끝내고 돈바스 지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르 드보르티코프가 2016년부터 돈바스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돈바스의 여론 자체가 워낙에 러시아 쪽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이건 또 모릅니다. 막상 전에는 나도 뭐 러시아와 가깝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이기도 하고 뭐 특별히 해가 될 것도 없고 뭐 이게 더 유리하니까 러시아 쪽 했는데 막상 본인의 집이 폭파당해 보세요.
그 집을 이 집 한 집 건너 하나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딱 경계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이것은 조금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기는 한 거고요. 전쟁 시작하자마자는 돈바스라는 큰 지역의 30%는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전쟁 단계에서도 누구나 다 러시아가 며칠 만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월 24일부터 오늘 4월 20일이니까 얼마큼 왔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도 아니 무기를 뭐하러 보내면 러시아와 관계만 나빠지고 어차피 며칠 만에 질 건데 이게 독일에서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인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북부에서는 러시아가 공군 장악 못했고 그리고 암호로 통신을 하지도 않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정보를 전부 빼갈 수가 있었던 그런 것. 그리고 또 러시아 군대가 상관의 그 어떤 명령을 따를 의도도 없었고 뭐 전쟁터에 간다고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전쟁터에 온 것이고 그러한 것은 사기 저하는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바스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빠른 시일 안에 점령하기는 쉽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빠졌으니까 병력을 돈바스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구에 장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국방부가 미국이 조금씩 더 강한 그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하잖아요. 상황 봐가면서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해서 서부도 지금 뭐 탱크, 중장비도 지원하고 장거리 포도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고 해서 이 같은 군수 물자가 병참이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돈바스의 여론. 이렇게 대대적으로 침공하고 나니까 조금 뭐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러시아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해서 러시아가 빠른 승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전쟁은 또다시 예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하나의 그 비디오를 봤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하는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가까이 이 전쟁 이후에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거든요. 전부 12살 뭐 이런 형태니까. 제법 가까이 아이들이 소녀가 앉아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 하는 거였는데 12살 소녀가 국내 관광도 이슈고 여러 가지가 이슈인데 이 12살 소녀가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다이아나 크라소브스카야라는 소녀인데 제가요 루안스크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죠. 거기서요 2014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저 크림반도로 도망갔었어야지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와서 살고 있고 저는 러시아인이고요. 러시아인인 게 너무 행복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푸틴이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유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가 있는 거다 하니까 그 소녀가 어머 저도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에게 항상 감사하고 평화가 꼭 올 겁니다. 이게 12살 소녀가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옳다구나 옳지 그래 네 말이 오라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이 지금 83%라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형태의 선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제 봤었던 참 특별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60억 달러를 또 지원한다고 했고 그제 열렸었던 보스턴 마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도 러시아 선수와 벨라루스 선수는 지금 참가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항복하지. 왜 그렇게 버티고 있어? 젤렌스키도 그렇지. 나쁜 대통령이야. 국민들을 숨지게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러시아 말을 듣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거부터 아주 그 너무너무 많은 역사
누가 나가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면 누가 들어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1922년부터 1991년까지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랬던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꼭 무슨 국가의 지도자도 외세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그 독립국가가 되고 나서도 이번이 6번째 대통령인데 몇 명은 친소 대통령이기도 했잖아요. 또 한 명은 너무 지나치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강조를 했고 젤렌스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고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국가다 어떤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 커뮤니티 나의 집 우리 옆집이 저렇게 폭발을 당하고 내 집이 이렇게 되고 할 때는 여기에 그냥 커뮤니티처럼 두레처럼 공동 마을처럼 이렇게 뭉쳐 있답니다. 국가나 언어나 종교에 뿌리를 두고 뭉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서 옆집이 좀 필요하면 같이 막 도와서 일하고 내가 필요하면 옆집 사람들이 막 와서 일하고 이런 이런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이게 국가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왔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농토잖아요. 드넓은 농토기 때문에 나의 농토에서 왜 한국 분들도 정말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내 땅은 안 돼.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의 땅에서 내가 살 권리를 누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면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항복을 하고 나면 마리우폴에서 항복을 하고 나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군의 사기가 크게 내려갈 거야. 차라리 우리가 전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장엄한 전사죠. 장렬한 전사죠. 그런 형태의 그 국민성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장군은 러시아의 장군과 달리 굉장히 젊습니다. 총사령관이 48살이에요. 이름이 잘로지니라는 총사령관인데 이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가운데서 러시아와 커넥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도 코미디언 할 때 모스크바에서 돈 많이 벌었죠. 인기도 많이 얻고. 근데 이 장군은 러시아군에 소속했던 적이 없고 나이 든 장교들과 젊은 장교가 이 총사령관이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그런 말을 조언을 잘 듣고 지역 사령관들에게도 좀 역할을 많이 주고 주도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48살의 총사령관과 그리고 전투는 아니지만 굉장히 세계를 향해서 이 그 호소를 많이 잘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뿌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기에 이제 하나가 서방 세계의 무기 아니면 이제 푸틴이나 시진핑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유튜브가 잠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유튜브가 되니까 유튜브가 더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오늘의 미국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자 경제적인 뉴스를 좀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워싱턴 DC에서 자넷 옐런 그 미국의 재무장관 기조 연설했고요. 매년 봄에는 워싱턴 DC의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정책 입안자들과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죠.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재무장관들이 그리고 이제는 그 러시아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G20입니다. G20에 러시아가 속하기 때문에 러시아 관계자가 등장하는 세션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세계적인 그 경제 전망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보다도 훨씬 국제통화기금 같은 데서도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한 가지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이 3.6%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이것도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한 거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 정도의 그 제재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팬데믹은 사라진다고 할 때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2022년 첫 분기에 3개월 동안에 그 구독자가 20만 명이 줄어들었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 4분기에는 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놀랐고 왜냐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앞으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텔레비전 저런 것 없이 선 뭐 집에 누가 와서 하고 하는 것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그걸 인터넷으로 보는 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을 거야 했는데 딱 꺾여버린 겁니다. 어제도 주식시장 20% 이상 줄어들었고 연초보다 40%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확장 능력의 가치를 많이 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딱 벽에 부딪히고 만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디즈니 같은 데가 330억 달러를 올해 투자한다고 하니까 넷플릭스가 지난해에 투자한 거 배도 넘네요. 140억 달러 투자했는데 그리고 무슨 뭐 애플 플러스는 지금 뭐 빠칭코 하고 있습니다만 코다라는 아카데미상 작품상 나온 것도 애플 플러스고 그 밖에도 뭐 여러분들께서 이름 들으면 생소하다 하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 넷플릭스는 최근에 계속 무슨 뭐 하나의 그걸 가지고 패스워드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더 이상 넷플릭스의 독주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무슨 국제시장을 많이 오픈하는 거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HBO 맥스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야 이게 열흘 붉은 꽃이 확실히 없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팍스 TV 같은 데서도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샀고 파라마운트도 뭐 디즈니가 훌루 뭐 컴캐스트도 뭐 피칵 이런 데를 사들였잖아요. 자꾸만 돌고 도는 그런 세상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하이오주 남부에 있는 쇼니 주립대학교 교수님 학생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신데 2018년도에 성전환을 한 여자로 전환한 학생이에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여자, 쉬 이런 대명사를 부르지 않고 선생님 뭐 이런 형태로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이 학생이 나를 쉬로 불러달라 했더니 안 했고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를 했고 그러자 학교가 선생님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당한 교수가 학교를 고소해서 결국은 합의를 했죠. 40만 달러 보상금을 받기로. 그 사이에 이런저런 스토리는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언제나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위로하면서 강희신이었습니다.